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3단원의 소단원 4 교술갈래의 글쓰기에서 연암 박지원의 상기라는 작품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과제 제출을 통한 출결 확인은 강의 업로드 후 3일입니다. 온라인 수업 내용도 모두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열심히 오늘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부터 보실게요. 1. 교술갈래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형상화 방법에 유의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서정, 서사, 극, 교술, 우리 이 문학은 크게 4갈래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교술갈래 작품을 통해 이 학습 목표 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 이거는 내일 한번 여러분들 활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술갈래. 이렇게 문학은 크게 4갈래로 나누는데 그 중에 교술갈래는 개념, 대상이나 세계에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사물이나 어떤 세계, 사회 여러 가지를 관심을 갖고 자세히 바라보고 그런 세계를, 대상을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문학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기나 그리고 수필 이런 것들은 현대에 많이 쓰이죠. 이런 것들은 다 외부에 있는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보고 우리가 거기서 감흥을 얻거나 어떤 깨달음을 얻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솔직한 마음을 그리고 개성 있는 어떤 관점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형상화 방법에 대상이나 세계에 대한 개인의 경험, 사색, 성찰 등을 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개성적인 발상이나, 그러니까 발상은 아이디어예요. 어떤 생각이라고 보면 더 이해하기 쉽겠죠. 그리고 문체, 어떤 글을 쓰는데 그 사람만의 어떤 개성이 문체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문체로 형상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류에는 설이나 기, 수필 등이 있다고 합니다. 설과 기는 조선시대에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오늘날엔 거의 수필이 많이 쓰이고 있죠. 자, 작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러분들이 잠깐 읽어보고 영상을 두 편 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틀게요. 자, 잘 봤나요? 연암 박지원 선생은 그 당시 조선시대에 실학자로서 굉장히 급진적이기도 했고 다소 진보적이었던 사상을 가진 개혁가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경륜을 펼치진 못했던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다면 연암 박지원 선생은 코끼리에 대한 기록을, 이 상기라는 뜻은 코끼리 상자에다가 기록할 기자죠. 코끼리에 대한 기록 속에서 자신의 어떤 남다른 관점과 어떤 생각들을 어떻게 펼쳐나갔는지 지문을 통해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지문 보겠습니다. 만일 진기하고 괴이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볼 생각이라면 먼저 선무문 안으로 가서 코끼리 우리를 구경하면 될 것이다. 자, 내가 연경에서 본 코끼리는, 연경은 여기서 날개 부분에 나와 있죠, 뜻이. 그래서 베이징의 옛 이름이라고 합니다. 중국이죠. 본 코끼리는 16마리였는데 모두 쇠사슬로 발이 묶여 움직이는 모양을 보진 못했다. 그런데 지금 열하행궁도 그 아래에 뜻 나와 있습니다. 청나라 때 황제의 여름 별장이 있었던 곳이 열하고요. 행궁은 임금이 나들이 때 머물던 궁이 행궁입니다. 행궁 서쪽에는 코끼리 2마리를 보니 온몸이 꿈틀거리며 가는 것이 마치 비바람이 지나가는 듯 실로 굉장하였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과거에 보았던 그 묶여 있어서 움직이지 못했던 그 코끼리 본 경험, 그리고 현재 자신이 그 지나가는 그 코끼리 2마리 본 경험을 서로 보여주면서 비교하고 있죠. 그럼 한번 지문 내용들 간단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코끼리에 대한 작가의 인상 부분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어휘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확인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지금 마치 비바람이 지나가는 듯이라고 하면서 직유법이 쓰였고요. 굉장히 경이로운 어떤 경험을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대비하면서 비유법을 사용하여 경이로움을 표현하였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자, 코끼리를 본 작가의 정서와 태도가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가서요. 예전에 동해 바닷가를 새벽에 지나가다가 파도 위에 말처럼 서 있는 물체를 본 적이 있다. 바닷가에 그렇게 큰 물체가 뭐였을까요? 선생님 생각해 보건데 고래가 아니었을까요? 무수히 많기도 하고 모두 집채만큼 크기도 하여 물고기인지 짐승인지 통 알 수가 없었다.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모두 바닷속으로 숨어버렸다. 지금 10걸음 거리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코끼리를 보며 생각해 보건대 그때 동해에서 보았던 것과 참으로 흡사했다. 코끼리를 본 경험과 그 당시 고래로 추정되는 그 동물을 본 경험이 마찬가지로 흡사했다고 합니다. 경이로웠다는 거죠. 굉장히 경탄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화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열하행궁 서쪽 코끼리 본 거, 그리고 유사한 경험했던 과거의 일 제시를 했고요. 대상으로부터 느낀 심정을 강조하고 있죠. 여기 부각했다는 거는 두드러지게 나타낸다 라는 뜻이에요.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그 몸체를 생각해 보면 그 몸체는 여기서 코끼리의 몸체죠. 소의 몸뚱이에 나귀의 꼬리, 낙타의 무릎에 호랑이의 발, 짧은 털, 회색 빛깔, 어진 모습, 슬픈 소리를 가졌다. 코끼리 우는 소리 여러분들도 들어봤죠? 근데 슬프게 들렸나 봐요. 그리고 여기서 약간 코끼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여기는 작가의 모습이 드러나 있죠. 어진 모습, 굉장히 어떤 덕이 있는 모습, 이런 걸 어질다고 표현하죠. 어진 모습,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계속 갈게요. 귀는 구름을 들이운 듯하고 눈은 소승달 같으며, 자, 뭐뭐 하는 듯, 여기도 직유 쓰였죠. 두 개의 어금니 크기는 2알음이나 되고 키는 한 장 남짓이나 되었다.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네요. 계속 갈게요. 코는 어금니보다 길어서 자벌레처럼 구부렸다 폈다 하며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군뱅이처럼 구부러지기도 한다. 코끝은 누에의 끝부분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족집게처럼 물건을 끼워서 둘둘 말아 입에 집어넣는다. 자신이 보고 관찰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자벌레 같다고 표현한 게 굉장히 재밌네요. 그래서 코끼리에 대한 아주 상세한 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열거가 쓰였죠. 열거법.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 직유법 쓰였고요. 그래서 코끼리에 대한 묘사 정리하면 외양에 대한 묘사, 그리고 코의 움직임에 대한 묘사, 이렇게 우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서요. 어떤 사람은 코를 불이라고 착각하고 다시 코끼리의 코를 찾는데 코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가 5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눈이 쥐와 같다고 하지만 이는 대개 코와 어금니 사이에만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다시 말해서 코끼리의 어떤 일부분을 보고 그게 코끼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죠. 계속 가볼게요. 여기 코끼리에 대한 엉뚱한 오해를 한 사람들의 예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몸뚱이를 통틀어 가장 작은 놈만 보고, 작은 부분만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엉뚱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이걸 좀 더 유식한 말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표현합니다. 계속 갑니다.
대체로 코끼리 눈은 매우 가늘어서 마치 간사한 사람이 아양을 떨 때 눈이 먼저 웃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는 어떤 좀 간사해 보인다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여기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작가의 생각은 좀 다르죠. 그 어진 성품은 바로 이 눈에서 나온다라고 사람들은 간사해 보인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 눈에서 그 어진 성품이 나오는 것이다라는 작가의 생각이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코끼리 눈에 대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인식은 부정적인 관념인데 작가의 생각은 좀 다르죠. 긍정적으로 이 눈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정리하면 코끼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보편적 인식은 부정적인데 새로운 인식, 작가의 인식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 그게 핵심이겠죠. 계속 갑니다. 자, 강희 황제 때였다. 이건 중국의 황제 때겠죠? 남해자에 사나운 범 2마리가 있었다. 이건 지역 이름일 거예요. 키운 지 오래되었는데도 길을 들이기가 어렵자 황제가 노하여 굉장히 분노해서 범을 코끼리 우리에 가두게 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크게 놀라 코를 한번 휘두르는 바람에 범 2마리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한다. 코끼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범을 죽인 셈이 된 것이다. 이건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우연이라고 하죠. 코끼리는 단지 범의 냄새를 싫어하여 코를 휘둘렀을 뿐인데 거기에 범이 잘못 맞았던 것이다. 그래서 여기 중국 청나라 때 4대 황제 이런 건 근데 여러분들이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죠. 자, 여기 길을 들인다라는 것은 짐승 따위를 잘 가르쳐서 부리가 좋게 된 어떤 버릇을 들인다. 부리기 좋게 된 버릇을 들인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어휘고요. 그리고 코끼리 코의 위력이 또 여기 나와 있네요. 한 번 휘두르면 범 2마리가 한 방에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끼리가 범을 죽인 것은 아주 우연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화제 전환을 하겠죠. 이 우연과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자, 우연히 일어난 코끼리 코에 관한 일화를 제시를 했어요. 이후에 알매 본질에 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이 알매 본질은 무엇이냐? 어떤 대상들이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조물주가 대상을 만들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사람들은 여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여김이 바로 이 알미겠죠. 인식. 보통 사람들의 인식이 이러한데 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제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계속 갈게요. 사람들은 세상의 사물 중에 터럭만한 작은 것이라도 하늘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새가 날아다니는 이유, 아니면은 거북이가 기어다니는 이유, 이런 것들이 다 조물주가 의도를 갖고 그렇게 만든 거라고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나 대상을 보면 그것을 어떤 인과관계로 설명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도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이 어찌 하나하나 이름을 지었겠는가? 하늘은 형체로 말하자면 천이요, 성품으로 말하자면 건이며, 주재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상제요, 오묘한 작용으로 말하자면 신이라 하니 그 이름도 다양하고 일컫는 것도 제각기이다. 또 하늘은 이와 길을 화루와 풀무로 삼아 도구로 삼아 만물을 두루 펴내는 것을 조물이라 하니, 조물주라는 말 들어봤죠? 이는 하늘을 마치 솜씨 좋은 장인으로 보고서 그가 망치와 끌, 도끼와 칼 이런 도구로 조금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무사람들의 생각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 그럼 하나씩 확인을 해봅시다. 하늘의 이치에 관한 보편적인 인식, 통념. 모든 사물의 근거를 하늘에서 찾는다, 인간들은. 그리고 하늘이 어찌 하나하나 이름을 지었겠는가. 하늘 자체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린다는 거죠. 하늘의 가변성.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떤 인식, 만물이 하늘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까닭에 이 주역이라는 중국의 옛날 책입니다. 주역에 이르기를 하늘이 혼돈에서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대요. 혼돈이란 그 빛이 검고 그 모양은 흙비가 내리는 듯하여 비유를 하자면 새벽이 되었지만 아직 동이 트지 않은 때에 사람이나 사물이 분별되지 않는 상태와 같다. 나는 잘 이해 못하겠다. 잘 모르겠다. 나는 알지 못하겠다. 캄캄하고 흙비 자욱한 속에서 하늘이 과연 어떤 물건을 만들어냈을까? 아니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는 혼돈 속에서 하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제작하고 이유를 가지고 인과관계에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도록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물건들을, 대상들을, 동물들을, 인간들을 만들어냈을까라고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합니다. 국수집에서 보리를 갈면 작거나 크거나 가늘거나 굵거나 할 것 없이 뒤섞여서 바닥에 쏟아진다. 우연히. 무릇 맷돌의 작용이랑 도는 것일 뿐 가루가 가늘거나 굵거나 무슨 의도가 있겠는가. 이 조물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맷돌의 작용, 이것과 무엇이 서로 매치가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주역에서 혼돈의 개념 나와 있습니다. 하늘이 만물을 만들 때의 상태는 이렇게 어둠, 동트지 않은 때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혼돈 상태에서 하늘이 만물을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한 좀 의구심, 비판적인 의문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늘이 만물을 만들 때의 상태를 이렇게 비유했죠. 국수집에서 보리를 갈 때, 이 맷돌의 작용. 그래서 하늘의 작용이 이 맷돌의 작용과 같을 것이다. 아니 만들어내면 만들어냈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하나 다 만들었겠는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 얘기를 하자면 이 사람이 계속 의문형으로 계속 글을 맺습니다. 뭐뭐 하였겠는가. 이거 무슨 법이에요? 서리적 표현이죠. 독자로 하여금 판단을 내리기. 당연히 뭐뭐 하겠는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계속 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뿌리 있는 것에게는 윗일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하늘이 의도를 가지고 뿌리 있는 놈들한테는 윗일을 안 줘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사람들은 하늘이 그렇게 의도한 거라고. 이는 마치 사물을 만들면서 빠뜨린 게 있는 듯 여기는 것이니 잘못된 생각이다. 감히 묻는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런 잘못된 어떤 자신이 생각할 때 그릇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그 사람들의 예측된 답변을 하면서 자문자답을 하면서 그 문답하는 그런 상황을 설정을 해요. 가상으로 설정해서 논박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방법을 쓰고 있죠. 자, 계속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감히 묻는다 하면서 문답법을 통해 사람들의 예상 답변 반박하고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네요. 계속 갑니다. 다시 묻는다. 하늘이 무엇 때문에 이빨을 주었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씹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이렇게 물어보자.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그게 바로 이치입니다. 이치, 하늘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새나 짐승들은 손이 없으므로 반드시 불이나 주둥이를 구부려 땅에 대고 먹을 것을 구하지요. 그러므로 학과 같이 다리가 긴 새는 목을 길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도 혹 땅에 닿지 않을까 염려하여 부리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자, 염려하여 부리를 길게 만들었다. 이게 누가? 하늘이 이렇게 세상 만물을 만들 때 이렇게 했을까라고 작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만일 닭의 다리를 학의 다리처럼 길게 만들었다면 뜰악에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나는 크게 웃으면서 다시 말하리라 하면서 자, 이 부분 이제 만물에 하늘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는 주장, 일반적인 사람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들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나는 그러면은 크게 웃으면서 답변을 해주겠대요.
그대들이 말하는 이치라는 것은 하늘의 의도는 소, 말, 닭, 개에게나 해당할 뿐이다. 하늘이 이빨을 내린 것이 반드시 구부러져서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이라 해보자. 그래, 가정해보자. 그럼 지금 저 코끼리에게는 쓸데없이 어금니를 심어주어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어금니가 먼저 땅에 닿는다. 코끼리 상아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코끼리 상아가 길게 삐져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코끼리 코 이렇게. 그럼 이거는 오히려 먹는데 방해만 된다.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겠는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것은 코가 있기 때문이다. 계속합니다. 자, 여기 모든 사물에 동일한 이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작가의 입장. 여기에만 해당된다. 소, 말, 닭, 개한테만 해당된다. 근데 사람들은 하늘이 이빨을 내린 것이 반드시 구부려서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거를 코끼리한테 대입을 해보니까 코끼리한테는 이게 또 뭐하러 이 어금니를 줬을까? 그러면은 코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한다고 했죠. 그럼 그 뒤로 계속 가볼게요. 자, 보면 긴 어금니를 주고서 코를 핑계댈 양이면 차라리 어금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논리적으로 반박한 거죠. 긴 어금니 주고서 코를 핑계로 댈 양이면 차라리 어금니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게 더 경제적이겠죠. 근데 왜 굳이 그렇게 번거롭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더 이상 우기지 못하고 슬며시 굴복하고 만다. 결국 작가가 어떤 논박이 통한다는 거죠. 물론 가상의 상황이지만, 자, 우리가 배운 것으로는 생각이 소, 말, 닭, 개에게 미칠 뿐 용, 봉, 거북, 기린과 같은 짐승에게까지 미치지 못한다. 코끼리가 범을 만나면 코로 때려 죽이니 그 코야말로 천하무적이다. 그러나 쥐를 만나면 코를 둘 데가 없어서 하늘을 우러러 멍하니 서 있을 뿐이다. 굉장히 코끼리가 굉장히 등치도 크고 그렇지만 쥐를 만나면은 막 좀 이렇게 낯설고 그래서 뭐 그냥 멍하니 이렇게 서 있을 뿐이래요. 그렇다고 쥐가 코끼리는 범을 그냥 한 방에 우연히 때려잡을 수도 있는데 쥐를 만나면은 그냥 가만히 서 있으니까 범보다 쥐가 더 무서운 존재라고 말한다면 이건 이치에 안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작가가 계속 재반박을 하고 반문의 형식을 통해서 사람들 주장이 불합리한 것임을 논박하죠. 그리고 이 부분은 하늘의 이치가 적용되지 않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 용, 봉, 거북, 기린 이런 것들. 자, 코끼리가 범과 쥐를 만났을 때의 상황을 대비해 놓고 고정된 관점으로 대상이나 현상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렇게 고정된 관점으로 인식하면은 쥐가 범보다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성을 작가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답법을 통한 주장의 타당성 입증, 사람들에게 묻고 예상되는 답변에 다시 반박하는 상황을 가정해 놓고 가정한 거예요. 실제 상황은 아니에요. 문답식으로 내용을 전개하면서 작가 자신의 주장과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죠. 이거는 이 작가가 굉장히 개성적으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도 논리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계속 갑니다. 사람들과 작가의 문답에서 나왔는데요. 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는 교과서의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자, 다음으로 갈게요. 대저 코끼리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인데도 그 이치를 모르는 것이 이와 같다. 아니, 용이나 그런 것, 코끼리는 눈에 보이는데도 이렇게 모르는데, 용이나 막 다른 어떤 상상 속의 어떤 대상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예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한 세상 모든 만물들,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알겠는가? 하물며 코끼리도 이러할진대 하물며 천하 사물이 코끼리보다도 만 배나 더한 것이매랴. 만 배나 더 많은 사물들이 있고 또 굉장히 코끼리보다 더 경이로운 것들도 있을 텐데 코끼리조차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인데 그 이치를 모르는데 다른 것들은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당연히 모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옛 성인들이 주역을 지을 때, 주역이라는 책을 쓸 때 코끼리 상자를 취하여 지은 것도 만물의 변화를 궁구하려는 까닭이었으리라. 그러니까 성인이 주역을 지을 때 이 코끼리 상자를 취해서 지은 것도 이 만물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상, 그리고 절대적인 관점이 아닌 상대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런 것들, 만물의 변화를 열심히 탐구하고 어떤 궁극적인 이치를 깨우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이렇게 코끼리 상자를 취해서 지은 것이다 라고 지은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정리하면 만물의 변화를 궁구하려는 까닭이었으리라. 다양한 관점에서 만물에 대해 인식하고 탐구하려는 까닭, 바로 이것이겠죠. 코끼리 상자를 취하여 지은 것, 만물의 변화를 아주 열심히 탐구하려는 까닭이었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자, 조금 더 가보면 고정된 시각으로 대상을 판단할 때의 오류들을 제시를 해주면서 자, 이런 상황들이 있었죠. 고정된 관점으로 대상이나 현실을 인식하면 이렇게 불합리한 상황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코끼리 예를 들었죠. 그래서 옛날 현명한 성인들이 주역이라는 책을 지을 때 이런 코끼리 상자라는 그런 한자를 빌려서 취해서 주역을 지을 때 활용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코끼리를 통해서 코끼리의 어떤 이치를 우리가 깨닫는 것조차도 어려우니까 사물에 대한 탐구를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걸 그런 식으로 반영했다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핵심 정리. 갈래는 고전 수필이었고요. 기입니다. 기록한 거죠. 코끼리에 대한 기록. 그래서 제목이 상기였어요. 코끼리 상자 썼죠. 성격, 묘사적이고 비유적이고 교훈적이다. 사물에 대해서 너무 획일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상대적 관점, 그리고 보다 더 다양한 관점으로 열심히 어떤 대상을 탐구하기 위해서, 어떤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더욱더 정진하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드러내는 소재는 코끼리를 본 경험이었고, 주제는 이렇게 획일적 일치로 만물을 바라보는 고정관념,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죠. 이것에 대한 경계. 특징으로는 보면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념을 깨는 철학적 진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 묘사를 여러 번 썼죠. 그래서 주제를 개성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답법 사용한 거 굉장히 특징적이었죠. 작가의 주장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자, 다음 가면 기승전결, 이렇게 글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여러분들 전체 내용 이걸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오늘은 이제 교과서 지문 여기까지 봤는데요. 이제 궁금한 점 있으면은 댓글로 여러분들이 남겨주고요. 오늘 1시간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았고, 오늘 우리가 이 작품 속에서 교술갈래의 어떤 특징도 우리 같이 파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작가가 글을 쓰는 이가 외부의 어떤 대상을 보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 또는 그걸 통해서 얻은 깨달음, 이런 것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교술에 보통 다른 작은 갈래들도 이런 형식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썼던 일기도 하루의 어떤 일상을, 하루 일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담담하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교술의 한 갈래라고 여길 수 있죠. 한 갈래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교술 작품 탐구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정리 한번 하고 그리고 학습 활동과 여러분들 그 교술 작품을 한번 써보는 그런 과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부담은 갖지 않아도 돼요. 아주 짧게 여러분들 출석 체크 겸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과제를 부여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굉장히 수고가 많았고요. 간단한 출석 체크 겸 객관식 문항 하나 여러분들 잊지 말고 꼭 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